자, 1학년 통합과학 지구과학 파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기대순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히 복습을 하고 나서 이제 해수의 표층순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엘니뇨, 라니냐, 그리고 사막화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올리드 267쪽 보면서 복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크게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대기대순환의 모형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대기대순환이란 지구 전체 규모의 순환이기 때문에 이제 모형을 그릴 때도 우리가 지구 전체 모습을 갖다 놓고서 모형을 그렸었어요. 지난 시간에 직접. 일단 대기대순환이 일어나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적도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죠. 그다음에 극지방,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고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 지역은 따뜻해진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는 지역은 차가워진 공기가 하강을 하게 되면서 대기대순환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올라간 공기는 나중에 상공에서 쭉 이제 극지방을 향해서 직진을 해서 또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극지방에서 하강한 공기는 또 지상에서 쭉 지면을 따라 저위도를 향해서 하강하게 돼요. 지구 자전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죠. 이 첫 번째 그림은 자전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공기가 움직일 때 휘어지지 않고 쭉 직진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북반구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개의 순환세포, 남반구에도 한 개의 순환세포가 형성이 되는 그 모형 지난 시간에 그려봤었어요. 그 다음에 지상에 부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데요. 기억나시죠? 지상에 부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는데, 어디를 고기압이라고 하냐면 하강 기류가 형성돼서 공기가 쌓인 데를 고기압이라고 하고, 상승 기류가 형성돼서 공기가 자꾸 위로 빠져나가서 부족하게 되는 지역을 우리가 저기압이라고 했었어요. 이때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지구 자전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그대로 직진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반구에서도 극지방이 고기압인데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쭉 직진하는 형태의 공기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여기 이제 바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람의 이름은 불어오는 방향을 앞에다 붙인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북반구에 북풍, 남반구에 남풍, 이렇게 두 개의 바람이 분다 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경우는 자전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그런데 실제 지구는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지구 자전 효과까지 같이 고려를 해줘야 돼요.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에 더불어서 지구의 자전 효과까지 더해주면 우리가 이제 실제 모습에 가까운 대기 대순환의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실제 지구의 대기 대순환 모형에 가깝기 때문에. 자, 역시나 여기도 시작은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적도는 따뜻한 공기 상승하니까 저기압이고, 그 다음에 저기 극지방은 차가운 공기가 하강할 거니까 여기 고기압 형성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기가 상승하고 하강하는 거에서부터 대기 대순환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제 상승한 공기가 양극을 향해서 발산을 할 때 지구의 자전 효과가 더해지게 되면 이 공기가 저 극지방까지 쭉 올라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최대 어디까지 갔냐? 30도가 최대야. 그래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순환이 한번 끊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극지방에서 하강한 공기도 지면을 통해 따라서 이렇게 저위도 지방으로 내려오다가 최대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최대 30도. 그러니까 즉 위도 60도 지역까지만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왜냐? 얘네들은 지구 자전의 효과 때문에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돼요. 어디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되냐면, 지구 자전의 효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효과가 다른데, 북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되고, 남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의 왼쪽으로 휘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얘네는 최대 30도까지밖에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없다라는 내용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환세포가 자전효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한 개의 순환세포만 있었는데, 자전효과를 고려하면 북반구에 한 개, 두 개, 세 개의 순환세포가 생기게 되죠. 헤들리, 페렐, 극순환. 남반구에 똑같아요. 자, 데칼코마니 형태로 적도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여기 먼저 첫 번째 헤들리 순환, 그 다음에 페렐 순환, 마지막에 그림이 똑바로 나오진 않았는데 세 번째 극순환까지 이렇게 각 반구별로 3개씩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어떤 바람이 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북반구에 북풍 하나만 불어요. 자전의 효과를 고려한 바람이 3개가 불게 되죠. 3가지 바람이 부는데, 바람 방향 따지려면 우리가 고기압, 저기압 배치를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 적도에서는 저기압,
극지방에선 고기압이 형성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압 배치 따지는 건 엄청 쉬웠잖아요. 퐁당퐁당 저기압이면 여기가 고기압, 그 위에는 저기압. 남반구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압이면 30도가 고기압, 60도는 저기압, 90도는 고기압. 이렇게 고저가 반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며, 이때 불 때 방향이 북반구에서는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되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휘어지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3개의 바람이 형성된다까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대기대순환의 발생 원인이 뭐다?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 적도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와 적도에서는 공기가 상승해. 그 다음에 저희 극지방에서는 에너지가 적게 들어와서 좀 차가워진 공기가 하강을 하는 게 대기대순환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거기에 지구의 자전 효과까지 더해지면은 순환세포가 북반구에 3개, 남반구에 3개 이렇게 나뉘어서 실제 대기대순환에 가까운 그런 모양이 형성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기대순환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개의 순환세포로 구성이 돼요. 여러분, 1개의 순환세포가 구성되는 건 자전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요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실제 대기대순환은 자전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헤들리 순환, 페레 순환, 극순환 3개의 순환이 북반구에도 형성이 되고 남반구에도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기대순환에 의해 지상에 부는 바람.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지상에 부는 바람이 이제 여러분 이제 바로 다음에 설명할 해수의 표층 순환을 형성을 할 거거든요. 자, 이 3개의 바람,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은요, 대기대순환에 의한 지상풍인데 얘네들은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1년 내내. 위도 0도에서 30도 지역에는 무역풍, 30도에서 60도 지역엔 편서풍, 그냥 60도에서 극까지는 극동풍. 이 3개의 바람이 1년 내내 계속해서 불다 보면 그 바람이 부는 방향을 따라서 해수도 함께 흐르게 됩니다. 바닷물도 흐르게 되면서 해류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돼요. 표층 해류라고 하는 걸 형성하게 되고, 그 표층 해류가 돌고 돌아서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흐름을 우리가 해수의 표층 순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해수의 표층 순환을 일으킨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해수의 표층 순환을 얘네들이 일으키게 될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역풍의 방향은 이때 동에서 서를 향해서 이렇게 무역풍은 불게 될 거고요. 편서풍은 서풍이니까 서에서 동으로. 극동풍도 역시 동풍이기 때문에 동에서 서로 이렇게 불게 될 거예요. 방향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자, 대기대순환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 대기가 그래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저위도에 과잉한 에너지를 고위도에 부족한 지역에 운반을 해주면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대기대순환에 의한 지상풍에 의해서 해수의 표층 순환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 대기대순환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해수의 표층 순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역시 올리드 267쪽이고요.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은 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교재에 들어있어요. 자, 일단 해수의 표층 순환이란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기대순환에 의한 지상풍, 아까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바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수의 표면에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1년 내내 불게 되면은 해수라고 하는 것도 그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어떤 한쪽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표층 해류라고 얘기를 해요. 이 표층 해류의 전반적인 흐름, 전체적인 순환, 이걸 보고 우리가 해수의 표층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해수의 표층 순환은요, 이 3개 바람 중에서 주로 이제 무역풍이나 그다음에 편서풍에 의해서 주로 형성이 돼요. 극동풍에 의해서는 잘 형성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북반구 같은 경우는 극동풍이 부는 지역이 위도 60도 이상 지역인데 여기 거의 바다가 사실 얼어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빙하가 많고 그래서 해류의 어떤 그 흐름, 해수의 흐름, 해류가 좀 형성되기가 좀 어려워서 여기는 뭐 이쪽 지역에 있는 해류는 몰라도 돼요. 여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남반구도 한번 볼게요. 극동풍이 부는 위도 60도 이상의 지역에 보시면 여기 커다란 하얀
땅덩어리가 여기를 쭉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기 남극 대륙인데 여기도 이 극동풍 부는 지역은 남극 대륙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류가 형성이 되기가 좀 어렵겠죠. 바닷물이 아니라 대륙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수의 표층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무역풍과 편서풍이 부는 요 위도 60도까지의 지역, 요 범위만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먼저 무역풍에 의해 형성되는 해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무역풍이 부는 지역은 여기 보시면 위도 0도에서 30도 지역, 북반구, 남반구 둘 다 이제 요 지역에 무역풍이라고 하는 게 불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북반구에는 북동무역풍이 불고 남반구에는 남동무역풍이 부는데요. 둘 다 바람의 방향은 일관적으로 다 동해에서 서를 향해서 좀 잘 안 보이죠? 자,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정확하게는 바람 방향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둘 다 일단 전반적인 방향이 동에서 서를 향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흐르는 표층 해류도 동에서 서를 향해 흐르는 해류예요. 어떤 해류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북반구는 북적도 해류가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흐르는 거 보이시죠? 남반구에는 남적도 해류라고 하는 게 동에서 서로 이렇게 흐르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자 무역풍은요.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을 의미를 해요. 북동무역풍이든 남동무역풍이든. 그래서 이 바람에 의해 형성되는 해류는 크게 북반구에는 북적도 해류, 남반구에는 남적도 해류. 제가 북반구에 흐르는 해류는 빨간색 글씨로 표시했고요. 남반구는 좀 구분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각각 북반구, 남반구에 이렇게 흐르게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잠깐 여러분 적도 부근에 보시면 혹시 여기 적도 반류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요거 가끔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적도 반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바람에 의해 형성되는 해류는 아니고요. 여기 적도 지역 이쪽이 이제 서쪽이고 여기가 이제 동쪽인데 여기를 제가 단면을 잠깐 그려볼게요.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면 지금 해류가 보면 북적도, 남적도 해류가 적도의 위아래에서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수가 동쪽보다는 좀 서쪽으로 쏠리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다 보니까 해수가 전반적으로 약간 이렇게 해수면이 약간 이렇게 기울게 돼요. 왜냐면 이쪽으로 바닷물이 더 많이 몰리게 되니까 서쪽이 바닷물이 조금 더 많은 상태, 조금 더 쌓여있는 상태가 될 거고 그다음에 동쪽이 그 적도지방에서 조금 더 바닷물이 서쪽으로 많이 몰려간 상태, 이런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해수면에 경사가 생겨요. 해수면 경사. 어디가 높냐? 서쪽이 더 높네요. 경사가 이렇게 생기면 아무래도 당연히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는 흐름도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 흐름이 바로 여기서 적도 반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적도 반류는 뭐 바람에 의한 건 아니고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에 의해서 이렇게 해수면 경사가 생기는 바람에 그 경사 방향대로 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반대로 흐르는 흐름이 적도에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편서풍 때. 편서풍 때는 위도 60도에 30도 지역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 60도에 30도 지역. 편서풍이 부는 지역. 자, 편서풍은 바람의 방향이 서에서 동이잖아요. 그죠? 자, 서에서 동으로. 그 다음에 여기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부는 바람이고요. 바람 방향 따라서 해류도 형성이 될 거예요. 북반구에는 이렇게 지금 어떤 해류냐면 북태평양 해류라고 하는 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태평양이죠, 그죠? 이번엔 옆에 있는 바다로 올 건데 여기 일로 와보세요. 이쪽은 대서양이라고 하는 바다인데요. 대서양이라고 하는 바다를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흐르는 해류가 이제 여기는 이제 위에가 뚫려 있어서 이렇게 위로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위에가 막혀 있으면은 그 위로 안 올라갈 텐데 위에 바다가 열려 있으니까 위로도 올라간다는 걸 표시를 한 거고요. 편서풍에 의해 흐르는 해류는 실제로는 여기에 이제 흐르는 해류겠죠. 북대서양 해류예요. 그다음에 남반구로 가봅시다.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30도에서 60도 지역에 지금 여기가 뚫려 있어. 막혀 있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뚝 뚫려 있기 때문에 완전히 크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굉장히 큰 순환 해류가 흐르는데 얘를 우리가 지금 여기 써있는 남극 순환 해류라고 얘기를 해요. 얘가 편서풍 때에 흐르는 해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서풍은 서에서 동으로 불고요. 요 바람에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가 있는데 태평양, 북반구, 특히 북반구부터 볼게요. 북반구 태평양의 북태평양 해류. 잠깐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대서양, 북반구 대서양에 가시면 여기 북대서양 해류라고 하는 게 흐르고 있었어요.
이 해류들의 방향은 전부 다 서에서 동입니다. 그 다음에 남반구로 보시면은 남극순환해류라고 해서 서에서 동으로 크게 흐르는 해류가 있었어요. 이건 남반구에 흐르는 해류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남극순환해류처럼 바다가 완전히 뚫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힘 없이 그냥 쭉 한 바퀴, 지구를 한 바퀴 쭉 돌 수 있는 해류도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해류들을 보면 지금 대륙에 의해서 가다가 막히게 되거든요. 무역풍대에서 흐르는 해류, 뭐 북적도 해류나 남적도 해류, 그리고 북적도, 남적도 해류는요, 여기 대서양에도 있어요. 동일하게 북적도, 남적도 해류. 자, 얘네들 사실 저 대륙이 없으면은 그냥 직진 쭉 할 거예요. 바람 따라서 쭉 지구를 한 바퀴 돌 텐데 양쪽에 막 이런 대륙들이 막고 있잖아요. 대륙에 막히다 보니까 얘네가 어쩔 수 없이 대륙에 막혀서 휘어지게 됩니다. 남북 방향으로 휘어지게 돼요. 북반구에서는 뭐 오른쪽으로 전향력과 지구 자전의 효과 배웠었죠.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될 거고요. 남반구에선 남적도해로 잘 흐르다가 오스트레일리아 그 대륙에 막히게 되면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그다음에 대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북적도해로 잘 흐르다가 막히면 오른쪽으로 휘어지게 되고요. 남적도해로 흐르다가 막히면 왼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서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던 해류들은 대륙에 막혀서 휘어지게 됨으로써 다시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흐르던 게 남북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표층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북반구에서는요, 이렇게 해수의 표층 순환이 북적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대륙에 막혀서 휘어진 다음에 쭉 올라가서 편서풍대에서 이어지는. 자, 여러분 이게 방향이 지금 시계 방향인가요? 반시계 방향인가요? 자, 얘는 시계 방향이죠, 그죠? 시계 방향. 여러분 제가 펜에 있는 버튼을 건드려가지고 막 뭐가 이렇게 떠요. 자, 북반구에서의 표층 순환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시계 방향의 순환을 이루게 되고요. 자, 그럼 남반구는 볼게요. 남적도해에서 출발해서 쭉 보세요. 대륙에 부딪히면은 얘가 이제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쭉 저기 밑으로 내려가다가 나중에 편서풍대에서 남북 순환해류랑 합쳐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서 이번에는 이게 시계가 아니라 반시계 방향이죠. 이 방향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수의 표층 순환이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이고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의 이런 순환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얘도 이제 적도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 대칭을 이루게 되네요. 그죠? 자, 여러분 해수의 표층 순환이라고 하는 것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림에 표시한 요 순환 있잖아요. 지금 이 순환들은 위도 0도에서 60도 사이, 그러니까 즉 무역풍하고 편서풍에 의해서 얘네 둘에 의해서 형성되는 표층 순환을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얘네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 지역이 딱 열대, 아열대 이런 지역이라서 얘네들을 우리가 아열대 순환이라고 불러요. 요 순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순환 아열대 순환이고요. 여러분 아열대 순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순환을 모르셔도 됩니다. 자, 아열대 순환은요. 아까 말했듯이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된 표층 해류들, 걔네들이 쭉 이어지는 그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어지는 그 해류의 흐름을 우리가 아열대 순환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은 이 표층 순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써놨는데 난류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한류라고 하는 거 요 두 가지만 정리를 하면 해수의 표층 순환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엘니뇨, 라니냐 한번 설명해 볼 건데요. 자, 난류와 한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267쪽에 오른쪽에 플러스 개념 5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내용만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들으면서. 자, 일단 난류가 뭐냐면 난류는 따뜻한 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한류는 차가운 물, 쉽게 말하면. 난류는 정확하게는 이제 따뜻한 물은 에너지를 많이 받은 물일 거 아니에요. 저위도에서 과잉 에너지 많이 받은 물.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해서 좀 추운 지역인 고위도를 향해 흐르는 그 해수를 우리가 난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류는 고위도에서 출발했어.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얼마나 물이 차갑겠어요. 고위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저위도를 향해서 흐르는 그 해류를 우리가 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난류랑 한류는요, 여러분 그림에서 지금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를 볼게요. 여기. 한류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다 한류예요. 고위도에서 출발해서 지금 저위도로 내려오는 거 뭐가 있냐면 여기 볼까? 캘리포니아 해류가 태평양에선 캘리포니아 해류. 그 다음에 대서양에서는 카나리아 해류. 북반구에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남반구에 가면은 페루 해류라고 하는 게 남반구 저기 남극 근처가 고위도죠. 고위도에서 적도를 향해서 지금 쭉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벵겔라 해류라고 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한류예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다 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난류. 난류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다 난류인데 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애들만 딱딱 좀 더 정확하게 꼽아보면 여기는 이제 북적도 해류에서 출발해가지고 고위도로 올라오는 그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난류가 있는데 얘는 정말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 미쳐요. 지금 우리나라 근처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난류예요. 쿠로시오 해류. 그 다음에 대서양으로 오시면 북반구에 멕시코 만류라고 하는 게 북적도 해류가 꺾여서 올라오면 멕시코 만류가 돼요. 이렇게 꺾여서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남반구로 가자. 남반구는 남적도 해류가 쫙 흐르다가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부딪히면 왼쪽으로 휘어지는데 그러면서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를 형성을 하죠. 꽤 난류예요. 그 다음에 대서양으로 와서 남반구 대서양에는 브라질 해류라고 하는 게 있네요. 이런 것들이 난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난류는 따뜻한 물이니까 특징 수온이 높아요. 그 다음에 뭐 따뜻한 물이면 아무래도 그 염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막 바닷물에 소금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약간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그런 물질들을 염류라고 하는데 따뜻한 물에 염류가 더 잘 녹기도 해. 잘 녹기도 하고 따뜻한 물은 좀 증발이 잘 되니까 물만 증발해버리면 바닷물이 더 짜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염류가 상대적으로 많이 녹아있는 상태야.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염분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한류는 어떻겠어요? 수온이 어때? 수온이 낮을 것이며 염분은 반대로 낮은 상태가 되겠죠. 얘는 증발도 잘 안 일어나고 물도 너무 차갑고 염분 낮은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그 염류라고 하는 물질이랑 반대로 이제 바닷물에 산소가 녹을 수 있는데 산소가 녹아있는 양을 우리가 용존 산소량이라고 해요. 자, 근데 염류는 뭐 고체고 그 다음에 산소는 기체인데 이런 기체 물질들은 오히려 차가운 물에 잘 녹거든요. 여러분 막 커피 믹스, 막 소금 이런 건 따뜻한 물에 잘 녹잖아요. 고체 물질들은. 근데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들은 반대로 차가운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한류는 용존 산소량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난류는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용존 산소량이 낮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보통 이제 이 한류라고 하는 게 기원이 어디냐면은 극지방의 저기 깊은 곳, 심층? 완전 심층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물. 심층 해수가 한류의 근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 깊은 곳에서 올라온 차가운 물에 뭐가 많냐면 영양염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영양염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플랑크톤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물질을 영양염류라고 하는데 이런 게 보통 그 심해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한류는 근원이 어디냐면 심층에서 올라오는 물이기 때문에 한류는 대부분 영양염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온이랑 염분 세트로 기억해 주시고 얘네들 세트로 기억해 주시고 난류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난류와 한류의 성질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수의 표층순환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표층순환을 일으키는 건 대기재 순환에 의한 지상풍이에요. 특히 이제 극동풍 말고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서 표층순환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서는 동서방향의 해류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무역풍 때에서는 동해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동해에서 서로 흐르는 해류가 형성이 된다. 북반구에서는 북적도 해류, 남반구에서는 남적도 해류 형성된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편서풍이 부는 지역에서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가 형성이 되죠. 북반구에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남반구에는 태평양, 대서양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남극 순환 해류라고 하는 것이 크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런 해류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서 이렇게 동에서 서로 또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가 형성이 됐고요. 얘네들이 대륙이 없다면은 지구를 한 바퀴 크게 돌 텐데 대륙의 영향 때문에 남북 방향으로 꺾이게 되잖아요. 그죠?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꺾이고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꺾여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에 순환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에 어떤 아열대 표층 순환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류와 한류.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를 향해 흐르는 따뜻한 물인데 수온과 염분은 높고
반대로 용존 산소량과 영양염류는 적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한류는 반대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이고요. 수온 염분 낮은데 용존 산소량 많이 녹아있어. 찬물에 잘 녹는다 했습니다. 기체는. 영양염류 심해에서 올라온 물에 많이 있는데 한류가 보통 심해에서 이렇게 솟아오른 물이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양염류라고 하는 그 플랑크톤 먹이가 되는 물질이 많다라고 했었어요. 여기까지 하면 표층 순환은 끝이고요. 이제 엘니뇨랑 라니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올리드 268쪽으로 오시면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엘니뇨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엘니뇨란 적도 동태평양. 제가 적도 동태평양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지도를 켜놨어요. 자, 적도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현상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적도 동태평양이 어딘지 한번 지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도에서 적도가요. 지금 가운데 이렇게 점선 그어져 있는 지역 보이시죠? 그죠? 여기가 이제 적도인데요. 적도의 동태평양이라고 하는 이쪽이네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페루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얘를 좀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말하는 적도 동태평양은 페루 앞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쭉 와볼게요. 서쪽으로 쭉 오시면 뭐 파푸아뉴기니 있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네요. 그래서 페루가 동쪽이라면 서쪽에 가선 여러분 요 인도네시아를 조금 기억을 해줄게요. 그래서 엘니뇨라고 한 현상은 요렇게 적도 태평양, 특히 이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을 좀 비교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페루랑 인도네시아를 좀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제 엘니뇨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모식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트를 한 장 꺼내셔서요. 이건 직접 한번 그려보면 이해가 훨씬 더 쉽거든요. 저랑 같이 한번 직접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경우부터 정리를 해볼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엘니뇨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주로 나오는데 라니냐도 굉장히 쉬워요. 엘니뇨의 정반대 현상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엘니뇨도 아니고 라니냐도 아니고 그냥 평상시 상황 있죠. 아무것도 아닐 때. 평상시 상황부터 한번 모식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엘니뇨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라니냐까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세 가지를 우리가 그려볼 거고요. 제가 이제 그린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엘니뇨 어디서 발생한다고 했냐면 적도 부근, 태평양의 적도 부근, 특히 동태평양에 아까 뭐가 있었냐면 어떤 나라가 있었죠? 페루 기억하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동쪽은 어떤 나라 앞바다냐면은 페루 앞바다야. 그 다음에 서쪽에 가면은 뭐가 있다고 했냐면 인도네시아 제가 기억하라고 했었죠.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 아니고 인도네시아. 자, 그래서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은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그림 그려놓은 열대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다르게 말하면 적도 부근의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난 현상이며 이때 동쪽에는 페루 앞바다가 있고 서쪽에는 인도네시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이제 대기 대순환에서 배웠듯이 이 적도 부근 있죠. 0도에서 30도 부근에는 대기 대순환에 의해서 이 지상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어요. 어떤 바람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자, 동에서 서로 부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는데요. 자, 이 바람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무역풍이었죠. 기억나시죠?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에요. 무역풍이 평상시에 제가 그린 이 정도의 굵기로, 이 정도 세기로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무역풍에 의해서 이 지역의 해수 같은 경우에는 바람 방향 따라서 동에서 서쪽으로 아마 쭉 이동을 할 거예요, 해류가. 지금 해수의 흐름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무역풍을 타고 따뜻한 해수가 일단 여기는 적도 지방이잖아요.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해수 자체가 표층 해수가 굉장히 따뜻할 거란 말이에요. 태양복사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표층이 따뜻한 해수가 여기 더운 지역이니까 이동을 하게 돼요.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역시나 얘도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표층이 따뜻한 해수가 어디에 몰리게 되냐면 아무래도 서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바닷물 중에 따뜻한 물들은 이쪽 방향으로 좀 많이 몰리게 될 거예요. 왜냐면 계속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요. 그죠? 자, 따뜻한 표층의 해수가 다 지금 서쪽으로 쏠려버렸으니까 여기는 이제 동쪽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바닷물이 조금 부족한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동쪽에 좀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어디에서 해수가 올라오게 되냐면 저 깊은 심해에 있는 물이, 깊은 바닷속에 있는 찬물이 표층으로 이렇게 상승해서 이쪽을 채우게 될 거예요. 자, 깊은 바닷속에 있는 차가운 물이 표층으로 이렇게 상승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용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다 이동을 해버리면은 이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동태평양 앞바다, 페루 앞바다에서는 용승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 페루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서쪽의 인도네시아랑 비교했을 때 좀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이 심해에서 올라와서 여기를 이렇게 좀 덮고 있게 되겠죠. 여기 분포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페루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기온이 어떻냐면은 조금 같은 적도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좀 서늘한 편이에요. 페루를 가본 사람은 없겠죠? 페루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막 사회 시간에 막 세계 기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페루라고 하는 지역 굉장히 건조하고 적도, 왠지 여러분 적도 생각하면 비도 많이 오고 덥고 습하고 이런 환경을 생각하게 되는데 페루라는 곳이 원래 기후가 좀 서늘해요. 평균 기온이 한 10도대 있죠. 10몇 도. 막 한여름에도 엄청 더워도 그렇게 막 30도 넘고 이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좀 서늘한 편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건조하고 비도 잘 안 오고 그래서 밭농사 짓고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 상황이 이래서 그래요. 무역풍 때문에 따뜻한 해수가 다 절로 몰려가면은 그 페루 근처 바다 같은 경우에는 찬물이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게 되고 전반적으로 좀 그 주변 지역 자체가 서늘한 기후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주변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이 많이 몰려갔잖아요. 그죠? 여기는 기후가 좀 덥고 굉장히 고온이고 이런 기후를 갖게 돼요. 인도네시아도 뭐 가보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 배워서 다 알고 있잖아요. 동남아시아에 굉장히 더운 지역이죠. 그죠? 인도네시아의 기후, 그 다음에 페루의 기후. 평상시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후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 우리 기압이랑도 좀 연결을 지어 볼 건데요. 따뜻한 지역 있죠. 여기 지금 인도네시아 앞바다 서쪽, 태평양의 서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전반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해진 공기 위로 왜 상승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기류가 형성이 되냐면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겠고요. 그럼 이 지역의 기압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공기가 다 위로 빠져나갔네? 그럼 주변이랑 비교했을 때 좀 공기가 부족한 상태, 기압이 낮은 상태, 저기압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페루 앞바다로 와서 동태평양으로 오시면은 여기는 지금 전반적으로 기후가 서늘하기 때문에 차가워진 공기가 이번에는 하강 기류를 형성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지역은 기압이 어떤 기압을 형성을 할 거냐면은 아무래도 밑으로 계속 공기들이 내려와서 쌓이게 되니까 기압이 높은 상태 고기압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인도네시아 앞바다로 가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면은요, 공기가 쭉 상승하면 보통 뭘 잘 만드냐면 구름을 잘 만들어. 그리고 그 구름에서 비도 막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은 덥고 습하고 하루에도 비가 몇 번씩 막 스콜이 내리고 이런 기후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비가 많이 내리는 덥고 굉장히 습한 날씨가 지속이 되게 됩니다. 이게 평상시 상황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페루 앞바다로 와서 이번 동태평양으로 오면은요.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면은 얘는 있던 구름도 사라지고 그래서 날씨가 맑아져요. 비가 안 오니까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페루의 원래 기후는 서늘하면서 비가 잘 안 와. 맑고 건조하고 서늘한 날씨가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덥고 비가 많이 오는 그런 날씨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날씨와 페루의 날씨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게 평상시의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그래서 평상시에 페루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페루 앞바다에 지금 용승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용승은 깊은 데서 올라오는 차가운 물이네. 여기에 뭐가 많다고 했냐면 지난 시간이 아니라 좀 전에 했던 거죠. 영양염류, 한류 설명할 때 했던 건데 영양염류가 많다라고 했었어요. 자, 영양염류는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막 플랑크톤이 우글우글 몰리게 될 거고 그럼 그 플랑크톤 먹기 위해서 다른 물고기들도 몰려들 거고 그럼 이 지역은 굉장히 좋은 어장, 어부들한테 정말 좋은 장소가 되겠죠. 그죠? 좋은 어장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페루 사람들이 평소에 이제 물고기 잡으면서 많이들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내려가서 두 번째 엘니뇨 현상이 그럼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밑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제가 일단 똑같이 그려봤어요. 엘니뇨도 똑같이 적도 동태평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평상시 상황이랑 이따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엘니뇨의 발생 원인은 과학자들이 뭘로 꼽고 있냐면은 엘니뇨는 여러분 아까 이제 적도 그 태평양 지역에 부는 바람, 영도의 30도 지역에서 부는 대기대순환에 의한 지상풍이 뭐가 있었냐면 무역풍이 있잖아요. 자, 근데 무역풍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원인은 모르겠는데 무역풍이 갑자기 약화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엘니뇨의 원인 교재 268쪽에도 나와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주세요. 엘니뇨 왜 생기냐? 자, 무역풍이 약화돼서 그렇다. 여기다 제가 표시를 해볼게요. 무역풍이 아까 저기 평상시랑 비교해보세요. 평상시 무역풍 요 정도 세기였어요, 여러분. 요 정도 세기였는데 무역풍 아까보다 많이 약해졌죠, 그죠? 요 정도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은 무역풍인데 원래 무역풍이 지금 적도 태평양 지역에 늘상 불고 있는 바람인데 이유는 모르겠대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어떤 이유에 의해 약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아까 무역풍이 이렇게 동해에서 서로 불면 이 흐름을 따라서 해수도 쭉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바람이 약해져 버리면 해수가 제대로 서쪽으로 이동하기가 힘들어져요. 따뜻한 물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평상시였다면은 저 서쪽으로 좀 몰려갔어야 될 따뜻한 해수가 오히려 거꾸로 다시 돌아온대요. 평상시에는 무역풍 타고 동해에서 서로 다 이동을 했어야 되는데 이 따뜻한 해수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위랑 다시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자,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해수가 이렇게 지금 서쪽에 많이 쏠려 있었지만 이 해수가 다시 동쪽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층의 모습을 좀 그려보면 따뜻한 해수가 이제는 다 일로 이제 몰려와 여기까지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래서 표층을 이렇게 다 뒤덮게 돼요. 그래서 따뜻한 해수가 거꾸로 서에서 동으로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오게 됩니다. 제대로 이동을 못하는 거죠. 무역풍이 약화되어서 평상시보다 따뜻한 해수가 서쪽으로 제대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거슬러 내려오기도 한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평상시가 조금 더 보이게 살짝 이렇게 좀만 올려보고 좀만 줄여볼게요, 그림을. 자, 평상시에 그러면은 왜 원래는 용승이 잘 일어난다고 했는데 잘 일어나던 용승이 잘 안 일어나게 될 거예요. 뭐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약화돼요, 훨씬. 자, 평상시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용승이 아무래도 약화될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페루 앞바다의 기후, 페루 지역의 기후를 한번 알아볼 건데, 페루 앞바다는 원래 용승이 잘 일어나는 지역이라서 좀 찬물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수온이 평상시랑 비교했을 때 수온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저기 인도네시아 앞바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랑 비교했을 때 여기 지금 여전히 따뜻한 물이 있긴 하지만 원래 평상시에는 더 따뜻한 물이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근데 그 따뜻한 물이 지금 동쪽으로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수온이 평상시랑 비교해서 낮아질 거예요. 정말 차가운 물이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평상시랑 비교했을 때 수온의 그 차이를 우리가 수온 편차라는 표현을 쓰는데 수온 편차가 평상시 대비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럼 수온 편차라고 하는 값이 페루 앞바다에서 양의 값, 플러스 값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앞바다는 평상시랑 비교했을 때 수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수온 편차, 그러니까 지금 관측값에서 평상시 값을 빼주면 되거든요. 이 수온 편차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값이 될 거예요. 평상시보다 내려갔으니까. 자, 그래서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자, 페루 앞바다에서 수온이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따뜻해지네. 그럼 따뜻해지면 상승기류 잘 발생하잖아요. 그죠? 상승기류. 상승기류 만들어지면 여기는 기압이 저기압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앞쪽은 수온이 내려갔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차가워졌으니까 평상시랑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하강기류가 좀 더 발달할 거예요. 평상시보다는. 발달을 하고 기압은 여기 고기압이 형성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저기 페루 앞바다 같은 경우에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이제 구름도 많이 만들어질 거고 비도 많이 내리고 그죠? 그렇다고 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페루 입장에선 많이 오는 거예요. 원래 여기는 좀 맑고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평상시보다 비교하면 비가 많이 와. 자,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가 오는 거에 대해 평상시에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갑자기 강수량이 늘어나면서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전혀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인데 폭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폭우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이게 페루의 날씨가 되겠어요.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평상시 맑고 건조한 지역이지만 평상시랑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안 오던 비가 오고 막 홍수가 일어나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굉장히 습하고 비 많이 오는 지역인데 평상시보다 하강기류 형성되면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평상시보다 좀 더 많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비가 올 만큼 안 와주면 이게 가뭄이 될 수 있겠죠. 아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런 가뭄이 이어지다 보면 산불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평상시 상황이랑 정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엘니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엘니뇨의 이름이 왜 엘니뇨인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엘니뇨는요, 이게 스페인어로 아기 예수란 뜻이래요. 왜 아기 예수라고 이름 붙였냐면 엘니뇨가 그 페루에서 크리스마스쯤 처음에 발생했을 때 꼭 크리스마스쯤 되면 이 엘니뇨라고 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자, 엘니뇨가 발생하면 페루 앞바다 수온 올라가잖아요. 날씨가 막 갑자기 온화해져.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날씨가 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승 약화되면서 어획량이 감소해요. 물고기 잘 안 잡혀요. 어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 굉장히 긍정적인가 봐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갑자기 원래 우리 되게 서늘한 지역인데 페루라고 한 나라는 막 춥고 서늘한 지역인데 어떻게 이게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아기 예수가 선물을 줬나 봐. 날씨 따뜻해지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물고기 잡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획량이 감소하는 걸 보고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물고기 안 잡히면 뭐 쉬어야지 어떡해. 날씨도 따뜻한데 우리 아기 예수가 우리를 쉴 수 있게 해주네. 이런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엘니뇨란 크리스마스쯤 해가지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물고기 안 잡히니까 우리 놀 수 있게 쉴 수 있게 해주고 아기 예수가 우리한테 선물 줬어 라고 해서 이름을 엘니뇨라고 붙였대요. 이렇게 하면 엘니뇨 딱 기억하기 쉽겠죠. 자, 엘니뇨 하면은 아기 예수가 선물 준 거야. 페루가 갑자기 따뜻해지는 거야. 그래서 엘니뇨의 정의가 뭐였냐면 적도 부근 동태평양, 그러니까 그 페루 앞바다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거야. 아기 예수가 선물을 줘서 온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좀 기억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엘니뇨는 평상시랑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면 이것도 쉬워.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가 덥고 비 많이 오고 비 많이 오려면 상승기류 형성돼야 되니까 평상시에 인도네시아 지역이 저기압이고 그 다음에 페루 앞바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좀 서늘해 용승도 잘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좀 맑고 건조한 날씨니까 오히려 고기압이 형성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정반대로 바뀌게 되면은 엘니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여러분들이 외우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라니냐. 라니냐는 또 엘니뇨랑 정반대인데 그럼 이게 뭐예요 하면은 평상시의 현상이 강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상시랑 똑같은데 그 똑같은 현상이 완전히 더 강화되면 라니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라니냐의 원인은 뭐냐면 무역풍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보다 더 강화되면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 아래에다가 이제 라니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라니냐도 한번 똑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미리 여기까지 그려놨어요. 똑같이 적도 동태평양에 이제 페루가 있고 서쪽에는 인도네시아가 있고 그런데 이거는 무역풍이 강화되는 게 원인이라고 했어요. 무역풍이 강화된다. 그럼 한번 이렇게 좀 그림 줄여서 비교 한번 해볼까? 평상시랑 비교했을 때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라면 라니냐는 확실하게 지금 무역풍이 세졌죠, 그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필기해놓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어요. 라니냐 이어서 한번 볼게요. 좀 바람이 이렇게까지 강해지면 따뜻한 해수도 굉장히 강하게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따뜻한 해수가 거의 뭐 서쪽에 완전 이렇게 쏠려가지고 서쪽으로 완전히 밀집되게 돼요. 따뜻한 해수가 굉장히 두껍게.
자, 이렇게 되면은 동태평양에서는 그만큼 해수가 서쪽으로 몰려갔기 때문에 이걸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일어나는데 용승이 굉장히 강해진다. 세게 일어난다고 해서 이렇게 두 줄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용승이 약화가 아니라 이번엔 강화된다. 서쪽으로 해수가 많이 지금 몰려갔기 때문에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용승 강화돼요. 그래서 이 찬물이 어디까지 차지하냐면은 거의 막 여기 중앙태평양 넘어가는 데까지 찬물이 표층을 다 차지하게 돼요. 자, 그럼 동태평양 페루 앞바다는 평상시에도 수온이 낮은 상태이긴 하지만 자, 라니냐는 평상시가 강화된다고 했어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자, 평상시 현상이 강화된다. 글씨가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평상시 현상이 강화된다. 페루는 원래 수온 낮은 지역이긴 한데 수온이 더 낮아져. 그럼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가 되겠다. 평상시랑 비교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원래 더운 지역이긴 한데 평상시보다 수온이 더 올라가. 그죠? 그러면 여기는 상승기류가 원래도 상승기류 있고 원래도 구름 만들고 원래도 비 내리는데 이게 더 심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밑에 원래 저기압인데 저기압도 더 강해져. 굉장히 강한 저기압. 상승기류도 엄청 강해져. 상승도 강해져. 그죠? 그 비도 더 많이 내려. 그러면은 원래 인도네시아 비가 많이 오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더 많이 오면은 얘네들도 못 견디지. 홍수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폭우가 글씨 알아볼 수 있죠? 폭우. 이렇게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평상시보다 더 낮아지니까 더 차가워져가지고 공기가 하강을 심하게 굉장히 강하게 하강기류가 형성이 될 거고요. 굉장히 강한 하강기류. 그러면 이제 공기가 밑에 지면에 많이 쌓일 테니까 고기압도 굉장히 강한 고기압이 형성이 될 거고요. 평상시랑 다 똑같은데 평상시가 다 심화되는 거예요. 페루 원래 건조한 지역이긴 한데 너무 건조해지니까 비가 아예 안 와. 막 너무 맑고 건조해. 그래서 가뭄이 일어날 수 있고 산불 일어날 수 있고 엘니뇨랑 정반대네, 그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끝났어요. 라니냐랑 엘니뇨는. 이렇게 평상시 현상이 강화되는 것이 라니냐. 평상시랑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엘니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엘니뇨랑 라니냐는 엄청 쉬워요. 오늘 정리한 내용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교재 268쪽에 있는 엘니뇨 부분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막화만 딱 1분만 정리하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막화라고 하는 거는 사막이 원래 있는데 그 사막 주변 지역의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사막이 점점 커지는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사막화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막화의 원인만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 뭐 영향, 대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만 해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원인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자연적 원인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먼저 그림부터 볼게요. 전 세계의 사막 그리고 특히 사막화가 잘 일어나는 지역이 어디 분포인지 보면은 이게 딱 정해진 위도대가 있네. 여기 보시면 위도 30도 남반구도 마찬가지로 위도 한 30도 이 지역에 특히나 지금 사막과 사막화 지역이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 우리 대기대순환할 때 설명을 했었어요. 자연적 원인 첫 번째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대기들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고압대가 형성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대기대순환상에서 고기압이 형성되는 지역을 우리가 고압대라고 하는데 고압대가 어디였냐면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면 267쪽 다시 한번 봐주시면 돼요. 고압대라고 하는 거는 아열대 고압대 또는 중위도 고압대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위도 어디 때냐면 30도지요. 위도 30도지요. 여기가 이제 대기대순환상에서 고압대가 형성되는 지역이고 이 지역은 하강기류가 강한 지역이에요. 하강기류가 강하다는 것은 날씨가 맑고 건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승기류가 형성이 돼야 구름 만들고 비가 내릴 거예요. 근데 그 공기덩어리들이 밑으로 다 하강을 하면 있던 구름도 사라지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원래 위도 30도 지역인 항상 사막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엘니뇨, 라니냐처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약간의 그런 바람이 약화되거나 이런 순환의 변화가 지역적으로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변화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 원래는 비가 많이 오는데 평소보다 좀 감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기대 순환에 생기는 어떤 변화 때문에 강수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하는 지역에 사막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 원인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여러분 이제 지구온난화 있잖아요. 지구온난화가 만약에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좀 전반적으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거니까 물이 증발을 굉장히 잘하겠죠? 바닷물이나 뭐 강물이나 이런 것들이 증발을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런 수증기가 증발을 많이 하면 강수량도 증가해요. 원래 비도 많이 와요. 근데 이 비라는 게 모든 전 지구에 다 많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강수량이라는 게 좀 지역에 따라서 좀 쏠리게 되기 때문에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오지만 반면에 또 비가 안 오는 지역은 굉장히 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원인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서 가뭄이 일어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비가 물론 많이 막 오는 지역도 있지만 이 가뭄이 지속이 되는 거 장기간에 걸쳐서 요게 또 하나의 자연적인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위적 원인으로는 인간이 막 농작물을 너무 과도하게 경작을 하고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이런 인간 활동들, 인위적 원인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인데, 나무를 다 베어버리면 거기가 사막이 되는 거지 뭐, 그치? 농작물 막 키워가지고 다 베어버리고 이러면 다 사막이 되는 거고, 또는 막 가축을 너무 지나치게 방목해서 걔네가 풀을 다 뜯어먹게 만들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막을 더 크게 확장시키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화의 원인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고, 그럼 뭐 영향으로는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대책은 당연히森林 파괴 억제하고 숲도 좀 나무도 많이 심어서 숲도 확대시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구과학 파트는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2차 시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이에요.